아빠, 나 서울이대 붙었어요. 근데 못 가요. 이젠 엄마도 없고 집도 없어요. 눈 덮인 묘지에서 소녀는 합격증을 찢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니, 넌 누군데? 여기서 울고 있는 거니? 아들 기일의 묘지를 찾은 재벌 회장 부부는 바람에 날려온 찢어진 종이 조각과 낯익은 소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이 소녀는 누구고 이들에겐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호자분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새벽 4시 병원 번호가 연달아 5번 찍혀 있었습니다. 윤호는 20kg 박스를 내려놓자마자 손바닥에 피를 닦을 틈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대형 물류센터 안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쉬지 않고 돌아가며 밤샘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윤호는 1시간째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죠. 박스를 들어 올리고 옮기고 다시 싸는 일, 손바닥은 이미 물집이 터져 장갑 안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장갑을 벗으면 피가 묻어났지만 그래도 다시 끼고 박스를 들었어요. 오늘 일당을 받지 못하면 어머니 병원비를 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반장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윤호! 왜 이렇게 굼떠? 여기 놀러 왔어? 윤호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지만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펼치면 더 아프다는 걸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깨는 돌처럼 굳어 있고 손목은 타는 듯 아팠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내일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바지 주머니 안에서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윤호는 박스를 밀어 넣으며 화면만 힐끔 봤어요. 병원이었습니다. 또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새벽 4시에 병원에서 전화가 온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윤호도 알고 있었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윤호는 반장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장님, 저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반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지금 나가겠다고? 이 일감이 장난인 줄 알아? 윤호는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안전모를 벗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발이 흩날리고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어요. 윤호는 버스 정류장까지 달려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과 동전 몇 개뿐이었죠. 버스비가 모자랐습니다. 윤호는 잠시 멈췄다가 이를 악물고 병원까지 뛰기로 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미끄러운 길에 넘어졌다가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다시 일어났어요. 무릎이 쓸렸지만 통증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윤호는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병원 건물이 보일 때쯤 다리는 이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어 계단으로 뛰어 올랐어요.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피가 묻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층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윤호는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독한 술 냄새가 병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바로 알아봤어요. 외삼촌 이태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계셨습니다. 그때 이태식이 어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누나, 죽으면 그 보험금은 내가 잘 쓸게. 윤호는 걱정 마. 내가 길바닥에 버려줄 테니까. 어머니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숨은 아주 얕았어요. 심전도 기계가 불규칙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서 있는 이태식은 헝클어진 머리에 충혈된 눈, 구겨진 점퍼 차림으로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직도 안 죽었네. 참 질기다. 윤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외삼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태식은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뭐 하긴 뭘 해. 보험 서류 챙기지. 이거 하루에 돈이 얼만데? 이태식의 손이 산소 마스크 쪽으로 향하자 윤호가 급히 막아섰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엄마한테 손대지 마시라고요. 그 순간 이태식이 윤호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비켜! 이 고아 새끼야! 이게 어디서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뱀망덕한 새끼 같으니라고! 내가 뭔데 나를 막아! 술 냄새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내 엄마 이 꼴 난 거 다 너 때문이야! 내 외할머니도 다 너 때문에 죽은 거라고! 너 같은 거지 새끼가 태어나는 바람에 우리 집이 다 망한 거야! 윤호는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요. 손바닥이 날아와 뺨을 때리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심전도 소리가 요란해졌어요. 경고음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간호사가 뛰어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그때 심전도 기계가 길게 울렸습니다. 비, 화면이 일직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윤호는 그대로 굳어섰습니다. 어머니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의료진이 윤호를 막았어요. 심폐소생술이 시작되고 전기 충격이 들어갔지만 기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망 시각 오전 5시 42분입니다. 윤호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이태식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보험회사죠? 방금 사망했는데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윤호의 세상도 그 순간 함께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이른 아침부터 조용했고 윤호는 복도 의자에 앉아 몇 시간째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같은 자세로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윤호는 꽉 움켜쥐었어요. 눈을 감으면 아까 병실에서 들리던 기계 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삐하고 길게 늘어지던 소리, 그 뒤의 침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빈소에는 국화꽃 몇 송이만 놓여 있고 문상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윤호가 알던 사람들은 대부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어요. 병원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화는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윤호는 상주 완장을 찬 채 멍하니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고 그 미소가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이태식이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점퍼 차림이었어요.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짜증이 먼저 보였습니다. 이태식은 영정 사진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참 끝까지 사람 힘들게 하네.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 입을 꾹 다물었어요. 이태식은 곧장 의자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자, 이거 찍어. 윤호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보험 서류였어요. 외삼촌, 이건 나중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태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중에? 지금 장례 치를 돈은 있고? 이 거지 새끼야.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태식은 윤호 앞으로 서류를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 병원비, 장례비 다 내가 처리했어. 그럼 이 정도는 정리해야지. 윤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잡은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엄마가 남긴 돈이잖아요. 이태식이 비웃듯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남긴 돈?
웃기고 있네. 고아 새끼가 무슨 권리가 있어. 보호자는 나야. 원래 다 내 돈이었다고. 윤호는 고개를 숙인 채 간신히 말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생각할 시간 주세요. 그 말에 이태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야, 지금 상황 파악 안 되냐? 너 지금 당장 길바닥에 나 앉아도 이상할 거 없어. 이태식은 몸을 숙여 윤호 얼굴 가까이에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도장 안 찍으면 오늘 장례 못 치른다. 알아들어. 이후 이태식은 육개장 한 그릇을 개걸스럽게 먹고 그쯤 도착한 보험사 직원과 히히덕 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서 흐려졌어요. 윤호는 천천히 펜을 잡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멈췄다가 결국 이름을 썼어요.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이태식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말 잘 들으니까 사람 노릇은 하네. 잠시 뒤 장례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윤호는 상복을 입은 채 사람들 앞에 서 있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몸은 여기 있지만 정신은 멀리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화장장으로 보내는 순간에도 윤호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절차가 끝났을 무렵 윤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집주인이었습니다. 집 비웠습니다. 약속대로 처리했습니다. 윤호는 문자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곧이어 다른 번호로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이태식이었습니다. 열쇠는 현관에 두고 나가. 집 정리 끝났어. 윤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집도 어머니도 남은 돈도 없었습니다. 윤호의 발밑에서 바닥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이태식은 장례식장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 나한테 기대지 말고. 너도 이제 다 컸잖아.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서 탈이야. 문이 닫히고 장례식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호는 빈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상복 소매를 붙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윤호는 어머니를 보내고 동시에 갈 곳도 함께 잃었습니다. 윤호는 낡은 배낭을 메고 집을 나와 눈이 내리는 거리를 걸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를 찾아가야 했어요. 걷다가 문득 배낭 안쪽 주머니를 더듬었는데 손에 딱딱한 것이 만졌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어요. 어머니가 몰래 숨겨두신 비상금이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 넣어둬라고 하시던 어머니 목소리가 떠올라 윤호는 그 돈을 꼭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해 공원묘지행 버스를 탔고 버스비 2,500원을 내고 창가 자리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가 점점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으며 하얀 눈으로 덮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1시간을 달려 공원묘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넓은 묘지가 눈앞에 펼쳐졌는데 눈으로 덮여 있어서 더욱 하얗고 고요했습니다. 윤호는 안내판을 보며 묘비 앞에 섰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강준혁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호는 무릎을 꿇고 눈 위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바지에 스며들었지만 개의치 않고 묘비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쌓인 눈을 쓸어냈어요. 아버지, 저예요. 윤호예요. 목소리가 떨렸는데 아버지라는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엊그제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 이제 혼자예요. 갈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윤호는 배낭에서 구겨진 하얀 봉투를 꺼내 무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아빠, 나 붙었어요. 서울대 의대요. 윤호가 말을 이었지만 목이 메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근데 못 가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엄마도 없어요. 윤호는 합격증을 두 손으로 잡았는데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외삼촌이 제가 태어나서 다 망가졌대요. 다 저 때문이래요.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져 잉크가 번졌어요. 차라리 이게 나아요. 꿈도 없으면 아프지도 않을 테니까. 윤호는 찢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묘지에 울렸고 윤호는 멈추지 않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찢어냈어요. 합격증은 작은 조각들이 됐고 윤호의 손에 수십 개의 하얀 종이 조각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한 바람이었어요. 윤호의 손에서 종이 조각들이 날리기 시작했고 윤호는 잡으려 하지 않고 그냥 바람에 실려가는 대로 뒀어요. 하얀 조각들이 눈과 함께 공중에 흩날렸고 마치 꽃잎처럼 날아갔습니다. 윤호는 눈 위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요. 얘야.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고 윤호가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봤어요. 나이 든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회장 부부였어요. 회장 부인이 눈 위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주우며 손을 떨었습니다. 조각을 펼쳐보니 의과대학 축하합니다라는 글자가 보였고 회장 부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 귀한 걸 왜 찢었니? 회장 부인이 다른 조각들을 주우기 시작했고 회장도 함께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얘야, 넌 누구니? 이 무덤에 왜 왔니? 회장 부인이 물었고 윤호는 묘비를 가리키며 이분이 제 아버지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간 회장 부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두 사람은 묘비를 보고 윤호를 보며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회장 부인이 윤호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고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는? 회장이 조용히 물었고 윤호는 엊그제 돌아가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회장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 내지 않았어요. 회장 부인이 윤호 손을 잡았는데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습니다. 회장 부인은 그 손을 꽉 쥐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많이 힘들었구나라고 작게 말했어요. 회장이 흩어진 조각들을 모두 모아 손수건에 쌌습니다. 이건 버리면 안 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회장이 말했고 윤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너 지금 어디 사니? 회장 부인이 물었고 윤호는 갈 곳이 없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인이 회장을 보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윤호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밤은 따뜻한 데서 자거라.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아. 좋은 날이 올 거야. 회장 부인이 명함을 꺼내 윤호 손에 쥐어주며 정말 힘들면 여기로 연락해라고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윤호가 고개를 숙였고 부인은 윤호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는 회장과 함께 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회장 부인이 뒤돌아봤지만 윤호는 여전히 무덤 앞에 서 있었어요. 차에 탄 회장 부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손자예요. 준혁이 얼굴이에요.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참았어요. 확인해야 해.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저 아이 뒤따라가. 어디 가는지 확인해라고 지시했습니다. 윤호는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무덤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머니에 10만 원이 들어 있었고 오늘은 찜질방 가야지라고 중얼거리며 공원묘지를 나왔어요.
윤호는 공원묘지를 내려와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해는 이미 지고 눈발은 더 굵어졌어요. 손끝이 곱아 감각이 둔해지고 발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배낭끈을 꽉 붙잡고 걸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윤호는 결국 예전에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아주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열쇠를 넣어 돌려봤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잠금 장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윤호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집주인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아, 학생.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짐이 조금 남아 있어서요. 집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다 정리됐어요. 보호자분이 와서 보증금 정산도 끝냈고요. 윤호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문은 바로 닫혔고 윤호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어요. 그제야 숨이 가빠졌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밖으로 나왔어요. 거리에는 바람만 불었습니다. 윤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봤지만 연락할 사람은 없었어요. 어머니 번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누르지 못한 채 다시 넣었습니다. 윤호는 공원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불이 켜진 공중화장실이 보였고 그 불빛이 마치 집처럼 느껴져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 찬 바람은 막혔습니다. 윤호는 세면대 앞에 서서 손을 녹였고 거울 속 얼굴은 낯설고 지쳐 보였어요. 윤호는 구석에 앉아 배낭을 끌어안았습니다. 잠깐만 눈을 붙이자고 생각했어요. 정말 잠깐이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청소도구를 끄는 소리와 함께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고 윤호를 발견한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학생. 윤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길게 쉬며 말했어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윤호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있다가. 말끝을 흐렸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알아. 밖에 추운 거. 남자는 윤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얇은 점퍼, 젖은 운동화, 얼어붙은 손. 그래도 여기 있으면 안 돼. 민원 들어와. 나도 계속 놔두면 잘려. 윤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생, 얼어 죽는다. 진짜로. 그 말이 더 아팠어요. 윤호가 배낭을 메고 나가려 하자 남자가 물병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챙겨. 윤호는 두 손으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공중화장실 문은 닫혔고 불빛은 유리 너머로만 보였어요. 윤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윤호는 결국 지하도로 내려갔습니다. 바람을 피할 수 있고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몇몇 사람들이 바닥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윤호는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후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 술 냄새가 나는 중년 남자가 말했어요. 여기 내 자리야. 비켜.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더 안쪽 종이 하나 깔리지 않은 바닥이었어요. 윤호는 배낭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고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노숙자가 종이 몇 장을 끌어 윤호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이것 깔아. 윤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윤호는 자판기로 가서 컵라면을 하나 더 샀습니다. 돌아와 반으로 나눴고 말은 거의 없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까 윤호를 밀어냈던 남자가 멀찍이 서 보다가 주머니에서 초코파이 하나를 꺼내 바닥으로 툭 던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윤호는 초코파이를 집어들고 천천히 포장을 뜯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윤호는 지하도 바닥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차갑고 불편했지만 잠은 왔어요. 윤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밤 윤호는 정말로 바닥에 도착했습니다. 윤호는 지하도 바닥에서 눈을 떴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여전히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밤새 깜빡였는지 눈이 따가웠어요.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왔고 등 쪽은 굳어서 펴지질 않았습니다. 윤호는 배낭을 끌어안고 잠시 앉아 숨을 골랐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어요. 윤호는 조용히 일어나 배낭을 챙겼습니다. 오늘도 물류센터에 나가야 했어요. 어제 회장에게서 받은 돈은 그대로 주머니에 있었지만 윤호는 그 돈을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급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몸은 힘들어도 벌어서 써야 마음이 편했어요. 노숙은 공중화장실에 들러 얼굴을 씻고 깨끗하게 새벽 어둠을 가르며 물류센터로 향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박스들이 끝없이 밀려왔어요. 윤호는 허리를 숙인 채 박스를 들어 올리고 옮기고 다시 쌓았습니다. 손바닥에 상처가 다시 벌어져 장갑 안이 축축해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옆에서 일하던 아저씨가 윤호를 힐끗 보더니 작게 혀를 찼습니다. 학생, 손 좀 봐. 그렇게 하다간 큰일 나. 윤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2시간 남짓 박스를 나르고 나서야 반장이 구겨진 지폐를 건넸습니다. 손바닥은 다시 갈라지고 팔은 저렸지만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머니에 35,000원이 들어간 걸 확인하고서야 숨을 돌렸습니다. 오늘 하루벌이였어요. 작업이 끝나자 윤호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고 잠시 그 온기에 멈춰 섰어요. 라면 코너로 가는 길에 진열대를 지나치다가 빵 한 봉지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컵라면 코너 앞에 섰습니다. 1+1 행사 스티커가 붙은 컵라면이 보였습니다. 윤호는 그 라면을 집어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나 값에 2개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망설이던 손이 결국 라면 2개와 빵을 올려놓았어요. 4,000원이 나갔습니다. 편의점을 나오며 윤호는 비닐봉지를 꽉 쥐었습니다. 이건 1+1이니까 하나는 원래 공짜였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걸었어요. 지하도로 돌아오자 밤새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이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윤호는 어제 옆에 있던 중년 노숙자 곁으로 다가갔어요. 이거 드세요. 윤호가 컵라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노숙자는 잠시 윤호를 봤어요. 경계하는 눈빛이 잠깐 스쳤지만 이내 시선을 컵라면으로 옮겼습니다. 왜? 짧은 질문이었어요. 1+1 행사라서요. 하나는 원래 공짜였습니다. 윤호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노숙자는 말없이 컵라면을 받았고 2 사람은 나란히 앉아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김이 올라오고 국물 냄새가 퍼졌습니다. 윤호는 라면 뚜껑을 열다가 잠시 멈췄어요. 어머니가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병원에서 컵라면을 좋아하셨어요. 국물이 짜다며 한 모금만 마시고는 웃으시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학생은 아직 어린데. 노숙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긴 일러.
윤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갈 데가 없었습니다. 노숙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그래도 남줄 줄은 아네. 요즘 젊은 애들 다 자기밖에 모르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제 윤호를 밀어냈던 남자가 툭 내뱉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말라 죽을 상이더라. 저 새끼 빼고. 투는 거칠었지만 그 말 뒤에는 더 이상 욕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남자는 담배를 피워 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호는 라면을 다 먹고 빵을 꺼냈습니다. 반으로 찢어 노숙자에게 내밀었어요. 이것도요. 노숙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고맙다. 그날 난 윤호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첫 번째 식당 앞에서 아르바이트 구함 문구를 보고 들어갔지만 사장이 윤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학생, 주소지가 어디야? 지금은 없습니다. 그럼 안 돼. 신분 확인 안 되면 못 써. 두 번째 공사장에서는 미성년자는 안 되라는 말을 들었고 세 번째 세차장에서는 연락드리겠다는 말만 남았습니다. 씻지 못한 옷차림의 주소를 묻는 질문 앞에서 번번이 막혔어요. 해가 기울 무렵 윤호는 다시 지하도로 돌아왔습니다. 발이 아팠고 몸이 무거웠어요. 그 시각 길 건너편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어제 묘지에서 만난 회장 부부가 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윤호가 컵라면을 건네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저 아이, 회장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 것도 넉넉하지 않을 텐데요. 저렇게 나눠주네요. 회장은 윤호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굳은 살과 갈라진 상처였어요. 새벽부터 일을 했다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공부만 하던 아이 손이 아니요. 잠시 침묵 후 낮게 덧붙였습니다. 누가 일부러 저 바닥으로 떨어뜨린 느낌이 듭니다. 의대 합격증을 찍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회장 부인은 명함을 다시 한번 쥐었다 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금은 도와주면 안 되겠죠? 당장이라도 데려오고 싶은데.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어. DNA 검사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회장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우리 손자라면 우리가 너무 늦게 찾은 거예요. 늦지 않았소. 이제 시작이요. 차는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부르지도 다가가지도 않았어요. 그저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다시 바닥에 누웠습니다. 아까 컵라면을 받았던 노숙자가 종이를 조금 더 끌어왔어요. 이것 깔아. 오늘 좀 추워. 윤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일하러 가냐? 노숙자가 물었고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벌어야죠. 힘들겠다. 괜찮습니다. 윤호는 배낭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어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도 일하러 가야 합니다. 그 밤 윤호는 여전히 바닥에 있었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강민호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실 불은 이미 꺼졌고 건물은 조용했어요. 강민호는 혼자 앉아 서류를 넘기다 말고 휴대전화를 손에 쥐었습니다. 화면에는 이윤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고 그 아래 간단한 신상 정보가 정리돼 있었어요. 직접 사람을 시켜 조사해 보니 생각보다 빠르게 바닥으로 내려간 아이였습니다. 쓸데없이 눈에 띄는 짓을 해. 강민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윤호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는 사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실, 지금은 지하도를 전전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고서는 차갑게 정리돼 있었어요. 강민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살아있네. 그것도 아주 끈질기게.
강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고 이 모든 것이 곧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손자를 본 적도 안아본 적도 없었지만 단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회장 손자로 인정되는 순간 자신의 자리는 끝난다는 사실이었어요. 강민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30년을 회사에 바쳤고 밖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이유로 평생 서자 취급을 받으며 살았어요. 정실 부인의 아들 준혁이 살아있을 때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그저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기회가 생겼어요. 이제 겨우 상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준혁의 아들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적자의 아들이라면 혼외자인 자신보다 당연히 우선순위가 높았어요. 강민호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파일 하나가 있었어요. 병원 이름, 간호사 이름, 검사기관 이름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20년 전 준혁이 죽었을 때도 똑같은 방법을 썼어요. 당시 아기와 산모를 분리시키고 출생 기록을 조작하고 결국 그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다시 한 번은 막을 수 있겠군. 강민호는 휴대전화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이태식의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강민호의 낮은 목소리에 이태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형님 아니 상무님. 쓸데없는 말 말고. 아직 그의 근처에 있지? 네. 아직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집까지 빼앗았으니 당분간은 올라올 수 없을 겁니다. 강민호는 의자에 몸을 깊게 묻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어.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할 일 잘 들어. 이태식은 숨을 죽였습니다. 검사 하나 들어갈 거다. 피 검사. 피요? 그래. 친자 확인. 회장님 부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강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나오면 안 된다. 이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설마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 이미 한 번 해봤잖아. 예전에. 전화기 너머에서 이태식이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내가 태어났을 때라서 쉬웠는데요. 이번에도 똑같다. 강민호는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면봉 하나. 누구 피든 상관없다. 윤호 것만 아니면 된다. 내가 검사소에 직접 가서 바꿔치기해. 이태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가 없이 하라는 건 아니시겠죠? 형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빚이 얼만데요? 강민호의 입가에 얇은 웃음이 스쳤습니다. 이번에 끝내면 내가 빼먹은 보험금, 집 보증금 다 눈 감아주지. 거기다 1억 더 얹어줄게. 1억이요? 그래. 근데 실패하면 넌 끝이야. 횡령죄로 감옥 가는 거 각오해. 이태식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바로 답했습니다. 도박빚에 허덕이던 이태식은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강민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하나의 그림이 그려졌어요. 검사 결과는 불일치, 노부부는 혼란에 빠지고 윤호는 다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같은 시각 윤호는 지하도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새벽 물류를 다녀온 탓에 온몸이 쑤셨어요. 윤호는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도 누군가 자신의 피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병원 검사실이었습니다. 윤호는 간단한 설명을 듣고 면봉을 입에 물었어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아프지 않아요. 네.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누가 왜 자신의 검사를 의뢰했는지 몰랐지만 거부할 이유도 없었어요. 간호사는 면봉을 꺼내 투명한 통에 넣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윤호. 끝났어요.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윤호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윤호의 검체는 검사소로 향했어요. 하지만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는 다른 봉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태식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숙자에게 10,000원을 주고 얻은 것이었어요. 이태식은 검사소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안면이 있는 직원과 눈인사를 나눴어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뭐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요. 이태식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 5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번에도 부탁합니다. 조용히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직원은 봉투를 받아 서랍 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처럼 깔끔하게 처리할게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강민호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친자관계 불일치 99.99% 확률로 혈연관계 없음. 강민호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역시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 강민호는 서랍을 열어 약통을 꺼냈습니다. 심장약이었어요. 의사가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회장 자리를 놓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약을 삼키고 물을 마신 뒤 휴대전화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태식? 네, 형님. 잘했어. 이제 한동안 조용히 살아. 약속한 돈은 내일 들어갈 거야. 감사합니다. 그럼 그 애는요? 강민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애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거지는 거지답게 살아야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민호는 창밖을 봤어요.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고 회장 자리는 결국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윤호가 궁금해졌습니다. DNA 검사가 조작되었다는 걸 확인했지만 직접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어요. 저 아이가 정말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는지 다시는 올라올 수 없을 만큼 무너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강민호는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기사에게 위치만 알려주고 혼자 내렸어요. 1시간 후에 다시 오게. 밤 공기는 차갑고 습했습니다. 강민호는 지하도 입구를 찾아 계단을 내려갔어요. 은밀하고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지하도에 도착했을 때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와 땀 냄새, 썩은 음식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강민호는 자기도 모르게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통로를 따라 걸어가자 골판지 위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때 앞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강민호가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그 사람과 부딪혔어요. 윤호였습니다. 편의점 봉지를 든 윤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호는 깜짝 놀라 멈춰섰고 강민호도 순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윤호는 강민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윤호가 고개를 숙이며 비켜섰습니다. 낡은 점퍼에 젖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손은 상처투성이었어요. 강민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윤호를 스쳐 지나가다가 발밑에서 뭔가 밟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자신의 이탈리아산 수제 구두에 언제 묻었는지도 알 수 없는 오물이 묻어 있었어요. A씨,
이게 얼마짜리 신발인데 더럽게. 강민호는 인상을 쓰며 휴지로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아, 이거지 새끼들. 깨끗하게 청소해 버려야지. 이런데 사는 인간들은. 윤호는 멀어지는 강민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실수로 내려온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민호는 서둘러 지하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기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차에 타자마자 강민호는 구두를 벗어 던졌습니다. 새 걸로 사야겠군. 강민호는 창밖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윤호의 초라한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저렇게 무너진 아이가 다시 올라올 리 없었습니다. 거지는 거지답게 살아야지. 감히 회장 손자를 꿈꾸다니. 강민호는 속으로 말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한 번의 바꿔치기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타가 된다는 것을요. 윤호는 그날도 새벽 물류를 마치고 지하도로 돌아왔습니다. 손바닥은 다시 갈라졌고 몸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윤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가 버텨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봤어요. 그 시각 병원 한층 위 회의실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장 부부는 마주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병원장과 외부 검사기관 책임자가 서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2개의 결과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내부에서 직접 진행했습니다.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검체 채취부터 보관, 분석까지 전부 분리해서 진행했고요. 중간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를 말해보시오. 책임자는 봉투 하나를 열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또렷하게 말했어요. 이윤호 씨는 준혁 씨의 친아들입니다. 친자관계 99.999% 일치합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멎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회장 부인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고 회장 부인은 종이를 받아들고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글자가 흐려져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회장 부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우리 손자예요. 정말 우리 손자.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단단해졌어요. 그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확인이 끝났을 뿐이었어요. 첫 결과는 조작입니다. 병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중간 전달 경로에서 검체가 바뀌었습니다. 담당자는 이미 특정됐고 자백했습니다. 회장은 낮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요? 이태식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책임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강민호 상무가 있습니다. 통화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이 확보됐습니다. 회장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 아이가 겪은 건? 회장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의도된 추락이었군. 처음부터 끝까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도시는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이제 아이에게 말해야겠소. 회장 부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금요? 저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 지금.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저 아이는 충분히 혼자 버텼다.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어. 그날 저녁 윤호는 지하도 한쪽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1+1 행사가 아니어서 하나만 샀어요.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검은 코트를 입은 회장 부부가 서 있었어요. 윤호는 급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기억하지? 회장이 말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공원묘지에서 회장 부인은 윤호 앞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윤호야.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호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확인을 했어. 검사 결과가 나왔단다. 윤호는 무슨 말인지 몰라 가만히 들었습니다. 회장은 서류 봉투를 꺼내 윤호 앞에 내려놓았어요. 너는 우리 손자란다.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준혁이 아들이야. 윤호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낮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윤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 그런 말에 기대면 더 아파집니다. 또 무너지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회장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확인되기 전까지는 너한테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단다. 회장 부인은 윤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늦게 찾았어. 회장은 봉투를 열어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윤호는 글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친자관계 확인 99.999% 일치. 눈이 흔들렸습니다. 처음 검사는 조작됐었다. 누군가 내 검체를 바꿔치기 했어.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외삼촌 이태식, 그리고 그 뒤에 강민호라는 사람이 있었다. 윤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그런 짓을? 내가 손자로 인정받으면 자기 자리를 잃을까 봐서였다. 회장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다. 모든 증거가 확보됐어. 회장 부인은 윤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버티지 않아도 돼.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단다. 윤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평생 불러본 적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윤호의 어깨가 처음으로 크게 떨렸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숙인 채 물었습니다. 이게 꿈은 아닌 거죠? 회장 부인은 윤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는 믿어도 돼. 우리가 너를 지킬 거야. 윤호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하도에서 보낸 밤들, 찬 바닥에서 웅크렸던 시간들, 혼자 버텨야 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날 밤 윤호는 지하도를 떠났습니다. 검은 세단에 올라타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어요. 노숙자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윤호에게 종이를 나눠줬던 사람, 초코파이를 던져줬던 사람, 그들의 얼굴을 기억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윤호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다시 의대에 등록해도 될까요? 회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같은 시각 이태식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강민호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들켰다. 강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이제부터는 더러운 방법밖에 없다. 저 새끼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처리해야 해. 무슨 소리입니까? 사고를 만들어. 교통사고든 뭐든. 저 새끼만 없으면 돼.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집어들었어요. 윤호가 집으로 향하는 그 순간 다른 한쪽에서는 악행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집으로 향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전화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태식은 허름한 모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휴대전화 2대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 받은 전화 한 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태식? 강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검사 다시 했다. 다 나왔다. 이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검사소 직원이 갑자기 사라졌고 병원 쪽에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알고 있었어요. 끝났다는 걸. 형님 잠깐만요. 제가 다 뒤집어 쓸 일은 아니잖습니까? 이태식이 겨우 입을 뗐습니다. 강민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뒤집어 쓴다? 잠시 정적 뒤 더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내가 입만 다물면 아직 살 길은 있어. 그 말에 이태식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럼 조건이 뭡니까? 윤호. 강민호는 이름을 또렷이 말했습니다. 그 애가 입을 열기 전에 조용해져야 한다. 이태식은 숨을 삼켰습니다. 설마 사고는 늘 우연처럼 일어나. 교통사고든 계단이든 내가 알아서 해. 위치는 내가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난 뒤 이태식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어요.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 시각 윤호는 차에서 내려 처음으로 조부모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은 대문과 넓은 정원,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들이 보였어요. 윤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집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곳에 자신이 들어가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들어가자. 회장이 먼저 걸어갔고 윤호는 천천히 뒤를 따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복도는 넓었고 깨끗했으며 윤호가 지금껏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와. 회장 부인이 말했습니다. 윤호는 낡은 운동화를 벗으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신발장 옆에는 정갈하게 정돈된 구두들이 놓여 있었고 자신의 운동화는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큰 소파가 보였습니다. 윤호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서 있었고 회장 부인이 손을 잡아 소파로 이끌었어요. 여기 앉아. 편하게 앉아도 돼. 윤호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몸을 깊이 기대지 못하고 등을 꼿꼿이 세웠어요. 회장 부인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내왔고 윤호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선 씻고 올까? 옷도 갈아입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회장이 말했습니다. 씻어야지. 몸도 따뜻하게 녹여야 해. 회장 부인이 윤호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복도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윤호는 걸으면서 그 사진들을 힐끗힐끗 봤어요. 여기야. 회장 부인이 한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나타났어요.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고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내 아버지 방이었어. 회장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호는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윤호는 그 액자를 향해 다가갔고 손을 뻗어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윤호와 비슷한 눈매, 비슷한 입꼬리, 비슷한 이마선이었어요. 윤호는 사진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닮았지? 회장 부인이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이 똑같아. 웃을 때 입모양도. 윤호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제 아버지예요? 그래. 강준혁? 내 아빠야.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얼굴이었어요. 어머니가 말해주지 않았던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았던 그 사람. 아빠도 의사가 되고 싶어 했어. 너처럼. 회장 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착했어. 내가 아빠를 많이 닮았구나. 윤호는 사진을 꼭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회장 부인은 윤호 등을 토닥이며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윤호는 씻고 갈아입을 옷을 받았습니다. 욕실은 넓었고 따뜻한 물이 나왔어요. 윤호는 샤워를 하면서 또 울었습니다. 지하도의 추위, 물류센터의 고단함, 혼자 버텨야 했던 시간들이 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거실로 내려오자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회장 부인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밥, 반찬들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많이 먹어. 너무 말랐구나. 윤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데 손이 떨렸어요. 밥을 입에 넣자 눈물이 또 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채알라. 회장이 말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었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밥맛이 났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회장 부인은 윤호 앞에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어. 내일부터 천천히 이야기하자.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할머니. 왜? 제가 지하도에서 알게 된 분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드실 것 좀 가져다 드리고 싶은데. 회장 부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마음이구나. 내일 아침에 함께 가자. 아니요, 오늘 다녀오고 싶어요. 약속했거든요. 회장이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그럼 기사가 데려다 줄게. 혼자 다니지 말고. 괜찮습니다. 가까워요. 걸어서 10분이면 돼요.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경호원 한 명만 멀리서 따라가게 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윤호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컵라면 음료수 빵이 든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지하도에서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몰랐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이태식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골목 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강민호에게서 받은 위치 정보대로 윤호가 나타났어요. 주머니 속에서 손이 떨렸지만 이태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새끼만 없으면 돼. 그럼 형님이 돈 준다고 했어. 윤호가 편의점에서 나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인적이 드물었어요. 이태식은 천천히 뒤를 따라갔습니다. 윤호야. 낯선 목소리에 윤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순간 이태식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비쳤어요. 외삼촌? 그 순간 이태식이 거칠게 윤호를 밀쳤습니다. 윤호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고 손에 들고 있던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봉지 안의 것들이 사방으로 굴러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호가 말하려는 순간 뒤에서 갑자기 차량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태식이 윤호를 더 세게 밀었고 윤호는 그대로 차도 쪽으로 휘청거렸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순간적으로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윤호. 회장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검은 세단이 급히 끼어들며 윤호 앞을 막아섰고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차가 멈췄고 윤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태식은 상황이 꼬였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뒤돌아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호원 2명이 양쪽에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나 놓으라고.
이태식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차에서 내려 이태식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그 순간 이태식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기록 하나가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강민호 통화 3분 12초. 회장은 그 이름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역시 너였군. 증거까지 남겨주다니 고맙구나. 이태식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시킨 대로 한 것뿐입니다. 저도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말이 마지막 변명이었습니다. 윤호는 멀찍이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장 부인이 윤호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 없어?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행이요. 할아버지가 계셔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란 불빛이 골목을 채웠고 경찰차가 멈춰 섰어요. 그 순간 강민호의 사무실에서도 전화가 울렸습니다. 보고를 들은 강민호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어요. 이태식이 잡혔다고? 그 쓸모없는 놈이.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강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강민호는 서랍을 열어 USB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이태식과의 통화 녹음, 금융거래 내역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 없애면 증거가 없어. 이태식 혼자 한 짓이라고 우기면 돼. 하지만 강민호는 몰랐습니다. 이미 경찰이 건물 로비에 도착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강민호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계속 울렸고 책상 위에는 경찰청 번호가 여러 번 찍혀 있었어요. 강민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 블라인드를 내리고 의자에 깊게 앉았어요. 잡혔군. 이태식이. 강민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조여왔고 숨이 가빠졌어요. 서랍을 열어 심장약을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의사가 경고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상무님, 이러시다간 큰일 납니다. 수술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수술을 받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회장 자리를 지키려면 윤호를 없애야 했으니까요. 강민호는 서랍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출생 기록, 보험 서류, 부동산 명의 변경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이태식 이름이 여러 곳에 남아 있었지만 그 위에는 언제나 자신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종이들을 한 장씩 찢어 쓰레기통에 넣기 시작했어요. 이것만 없애면 증거가 없어.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준혁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 서류를 찢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성공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예고도 없이 들어온 사람은 회장의 비서였어요. 강 상무님, 이미 늦었습니다. 비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나? 검사 조작, 출생 기록 위조, 협박 및 살인 미수. 비서는 한 항목씩 또렷하게 말했어요. 모두 확보됐습니다. 검사소 직원 진술, 금융거래 내역, 통화 녹음, 그리고 회장님께서 20년 전 기록까지 확보하셨습니다. 강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20년 전이라니. 준혁 도련님이 돌아가셨을 때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 출생신고가 사라진 과정, 간호사에게 돈을 건넨 기록까지 전부 나왔습니다. 비서는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경찰 3명이 들어왔고
그 뒤로 회장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강민호는 회장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차갑게 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강민호 상무.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강민호는 그제야 쓴웃음을 흘렸습니다. 하필 회장님께서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직접 봐야 했어.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손자를 지옥으로 떨어뜨린 놈의 얼굴을. 회장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지폐였고 군데군데 얼룩이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나? 강민호는 지폐를 봤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내가 윤호 어머니한테 던진 돈이야. 병원 복도에 떨어진 걸 간호사가 주워뒀지. 혹시 몰라서. 회장은 그 지폐를 강민호 얼굴에 던졌습니다. 지폐가 강민호 이마를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내가 벌레라고 불렀던 그 아이가 훗날 내 목숨을 살릴 유일한 의사가 될 거다. 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내 심장병,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의사가 뭐라고 했지? 2년 안에 수술 안 받으면 못 버틴다고 했잖아. 회장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수술 전문의가 누구냐? 윤호가 전공하려는 게 바로 그거야. 심장외과. 강민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무너뜨리려 했던 그 아이 손에 내 목숨이 달렸어.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강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보며 낮게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며칠 뒤 이태식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살인 미수는 미수에 그쳤고 변호사가 보석을 신청했어요. 보석금은 1,000,000원이었습니다. 이태식은 마지막 남은 돈을 긁어 모아 간신히 보석금을 냈어요. 잡히면 끝이야. 무조건 도망쳐야 해. 이태식은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가지와 현금을 챙겼어요. 지방 어디든 숨어 살 생각이었습니다. 터미널 앞 횡단보도에 섰습니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이태식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찰차가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설마 날 찾아온 건가? 이태식은 당황해서 신호도 보지 않고 뛰어나갔습니다. 그 순간 신호가 바뀌었고 차가 달려왔어요. 급브레이크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이태식은 급히 뛰려 했지만 발이 꼬여 넘어졌고 다리가 차 범퍼에 걸렸어요. 끔찍한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 119에 전화했습니다. 이태식은 바닥에 쓰러진 채 다리를 붙잡고 비명을 질렀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다리뼈가 여러 곳 부러져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완전히 회복되긴 어려울 겁니다. 평생 절뚝거리며 사셔야 할 수도 있어요. 이태식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다리까지 망가졌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태식은 목발을 짚고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로 남은 돈마저 다 떨어졌고 모텔 월세도 밀렸어요. 결국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이태식이 도착한 곳은 지하도였습니다. 자신이 윤호를 버렸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여기라도 가야지. 이태식은 계단을 절뚝이며 내려갔습니다. 목발이 바닥을 찍는 소리가 울렸어요. 예전에 봤던 그 형광등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고 사람들이 골판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태식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앞에 종이컵을 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도와주세요. 다리 다쳐서 일을 못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 몇 개를 던졌습니다. 이태식은 그 동전을 주워 컵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윤호한테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날 저녁 의료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윤호가 지하도를 지나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깨끗한 옷에 단정한 머리, 당당한 걸음걸이. 이태식은 고개를 들었다가 윤호를 봤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윤호? 윤호도 멈춰 섰습니다. 이태식을 내려다봤어요. 목발, 구겨진 옷, 떨리는 손, 종이컵. 외삼촌. 윤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태식은 손을 내밀었어요. 윤호야, 나 좀 도와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돈 때문에 제발. 윤호는 한참 이태식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컵에 조용히 넣었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윤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이태식은 10,000원짜리를 쥐고 소리쳤어요. 윤호야, 윤호야, 제발. 하지만 윤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 밝은 곳으로 향했어요. 이태식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지하도에는 다시 어둠만 남았고 이태식은 그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윤호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아직 학생들은 많지 않았고 은행나무 잎이 바닥에 조용히 떨어져 있었어요. 윤호는 잠시 멈춰서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의과대학이라고 적힌 글자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믿기지 않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첫 수업이 있는 날, 윤호는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와 펜을 꺼내고 교수의 목소리를 조용히 따라갔어요. 누군가는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윤호에게는 모든 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앉아 있을 자리가 있다는 것,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윤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해부학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배울 인체는.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윤호는 펜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어요. 손바닥에 상처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손으로 노트를 채워갔습니다. 점심시간, 윤호는 학생 식당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떠드는 법을 아직은 잘 몰랐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자기 속도로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동기들이 조별과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 윤호를 보며 말을 걸었어요. 같이 스터디 할래? 윤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윤호에게는 큰 걸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윤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반찬이 놓여 있었고 따뜻한 국이 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윤호에게 그릇을 밀어주며 말했어요. 많이 먹어. 공부는 체력이야.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윤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호야, 내가 의사가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윤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무료 진료요. 짧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저처럼 아픈데 병원 못 가는 사람들부터 보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하다. 내 아버지도 그런 의사가 되고 싶어 했지.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힘들지는 않니? 따라가기 어렵진 않고?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윤호는 웃으며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윤호는 공부에 익숙해지고 실습복을 입는 날도 늘어났어요.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힘들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끝이 보이는 힘들기였기 때문이에요. 시험을 치르고 실습을 나가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지만 윤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윤호는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의대 동기들과 함께 흰 가운을 입고 무료 진료소로 향했어요. 오늘은 노숙인 분들 건강검진이에요. 혈압 재고 기본 상담만 하면 돼요. 선배가 설명했습니다. 진료소 문을 열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혈압계를 준비하며 한 분 한 분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혈압 재드릴게요. 그때 한 남자가 윤호 앞에 앉았습니다. 순간 윤호의 손이 멈췄어요. 지하도에서 종이를 나눠주던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깨끗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단정히 정리돼 있었어요. 얼굴빛도 예전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학생? 남자도 윤호를 알아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었어요. 아니요, 이제는 의대생 이윤호입니다. 윤호가 말했습니다. 남자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윤호. 잘 됐구나. 그때부터 알아봤어. 너는 다를 거라고. 윤호는 남자의 팔에 혈압계를 감으며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일자리 생겼어. 식당에서 설거지하는데 월세방도 얻었고 술이랑 담배도 끊었어. 잘하셨어요. 혈압은 조금 높으시네요. 짜게 드시는 거 줄이셔야 해요. 윤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사라지더니. 가족을 찾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요.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그때 컵라면 고마웠다. 1+1이라고 했지. 윤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골판지 박스 고마웠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얼어 죽었을 거예요. 진료가 끝나고 남자가 일어서려 하자 윤호가 말했습니다. 혈압약 처방전 드릴게요. 여기 약국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꼭 드세요. 고맙다, 윤호야. 좋은 의사 되라. 네, 꼭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을 맞잡는 순간 윤호는 뭉클했어요. 함께 바닥에 있었던 사람, 함께 버텼던 사람. 봉사가 끝난 뒤 윤호는 진료소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추위부터 떠올랐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집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었으니까요. 윤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많이 아프셨지만 그래도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의사 될 거예요.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 도와줄 거예요. 윤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반짝였고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어요. 윤호도 그 속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자기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현관문을 열자 할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왔니? 추웠지? 따뜻한 거 먹어야지. 네, 할머니. 오늘 의료봉사 다녀왔어요. 그래, 힘들었겠다. 아니요, 좋았어요. 제가 도움이 됐어요. 윤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도 서재에서 나오셨어요. 윤호야, 내일 시간 있니? 네, 왜요? 아버지 산소에 같이 가자. 인사시켜야지.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할아버지. 그날 밤 윤호는 아버지 방에 앉아 책상 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자신과 닮은 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아빠, 저 의사 될 거예요. 아빠가 하고 싶었던 일 제가 대신 할게요. 윤호는 조용히 말하고 책을 펼쳤습니다. 내일도 공부해야 했고 시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고 조용한 밤이었어요. 윤호는 펜을 들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